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정란 변호사입니다. 일단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한 지금 13년 차인데요. 7년은 변호사 생활을 했었고, 최근까지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했었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을 5년간 해왔었기 때문에 또 빈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삶에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조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주제, 좀 화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정의당 당직자 여러분들과 공유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좀 만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5년이나 있으면서 느꼈던 게 이런 겁니다. 올해 완도로 놀러 갔던 가족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경제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수원, 신촌, 이렇게 세문역, 송파 이런 분들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경제적 문제로 삶을 포기를 했다거나.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거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절대 우리는 이제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살인 후 자기 가족을 죽인 것, 이제 자기가 자살을 하는 거죠. 아이의 생명권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앞뒤가 안 맞고 우선은 살인 후 자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기사들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불쌍해서 어떡해. 그죠?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안타까운 마음, 치근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을 합니다. 측은지심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그 맹자가 얘기한다는 측은지심 그 내용을 보면 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근한 마음을 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 댓글에서 치근한 마음을 많이 표시하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경제적 문제로 삶을 포기하기 전에 국가가 대부분 그 사람들은 빚을 가지고 있던데 국가가 나서서 빚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면 파산이 됐든 면책이 됐든 탕감이 됐든 해결해주면 어떨까라는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면 그때는 댓글의 온도가 싹 변합니다. 반대하죠.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반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의 빚 문제를 법률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자를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왜 화를 내면서까지 반대를 하는 뭔가 모순된 감정이 아닌가. 이 한편으로는 치근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접근을 하면 화를 내면서 반대하는 이 모순된 감정.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게 첫 번째 화두이고요. 두 번째, 그럼 아까 전에 기사들에 보면 빚 문제로 항상 그 사람들이 삶을 포기한 사람이 빚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할까요? 우리 그냥 관습적으로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또는 빚 때문에 죽었다더라 얘기를 하는데 죽었다면 왜 죽었을까요? 강압적인 폭압적인 추심, 공포심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이거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죽었을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세 번째, 장사가 안 되는 이유. 약간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두 발 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전통시장, 옛날에 재래시장이라고 했죠. 거기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교 갈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한 20대 중반까지 어머니가 치킨집 말아먹으실 때까지 저는 항상 시장에서 삶의 터전이었었고 그러다 보니 앞서서 봤던 시민단체 민변에서도 민생경제위원회 그런 중소상인의 문제 좀 나아가서는 제가 처음에 집중했던 부분은 재벌 대기업들이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어떤 시장 영역까지 침범하는 대기업인 LG가 순대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내지는 편의점의 불공정 문제 편의점 또는 남양 갑질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이거의 키포인트는
불공정성의 문제죠. 그죠? 시장이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이걸 공정성을 회복하자. 서울시에 와서 5년간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좋아. 그럼 근본적으로 불공정성 문제가 회복이 되면 공정한 시장이 되면 장사가 잘 될까?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경험으로는 장사가 잘 되는 거는 뭐죠? 손님이 많으면 됩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솔직히 빚 많아도 임대료 비싸도 괜찮습니다. 손님이 많아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보니까 계속 장사하는 시장에 손님이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불공정성 문제,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만 공정성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대로라면 장사가 잘 될지 잘 모르겠다 라는 문제이지.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던져보고요. 이거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하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분기에 1870조 6천억 원이 됐고요. 체감이 안 됩니다. 1800조. 그래서 제가 센터에 이제 서울시에 근무했었을 때는 제가 이제 사업을 설명하는 걸 약 판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특히 약을 팔아 다닐 때 그때 규모가 1,500조 원이었습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 원도 체감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랜저 3천만 원짜리 그랜저 승용차를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보급한다 하더라도 남습니다. 이 규모가. 그죠? 5천만 명이니까 3천만 원짜리. 근데 지금 1,500조에 1,870조 원입니다. 작년에 더 중요한 지표가 생겼습니다. GDP, 국민 총생산. 모든 국민이 생산하는 것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다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왜 심각하지? 라는 생각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상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이렇고, 현실적으로는 다중채무자가 한 군데의 금융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려받다 보니까 빚이 채권자들이 여러 생기는 다중채무자들이 생겨났고, 저 1870조 원 중에 제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1014조 원은 4090 세대가 짊어지고 있다. 저도 50인데 저도 한국 사람 보는 거죠. 이 사회의 중추 세대가 과도한 짐을 지고 있다. 자, 역시 이 숫자 이게 뭔가 심각한 건 같기는 한데, 이게 피부에 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지 조금만 제가 살펴봤는데 이렇습니다. 원래 저걸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가정하죠. 선순환 모델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노동을 하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있으면 그걸 소비하겠죠. 소비가 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고용도 증진되고, 다시 노동. 선순환 파란색의 서클이 이루어질 겁니다. 단순한 생각하면. 그런데 노동을 해서 소득을 생기는데 이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동맥경화처럼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어디로 갔냐? 소득 지출 비용들이 다 금융 비용으로, 이자로 다 빠져나가요.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소비가 악화되니까 생산도 둔화되고, 생산량 떨어지니까 고용시장도 악화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럼 금융 지출로 했던 그 이익들을 금융들이 시장에 돈을 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이쪽 사회가 되면 직접 하죠. 금융자들. 그걸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동맥경화처럼 이전 정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정말 예산 많이 들어요. 저는 또 저희 센터 중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저희 지역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봤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부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예산 했지만 성과가 안 납니다. 왜? 여러분 생각에 소득주도 성장이 결과론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왜? 이 근본적인 금융 문제에 대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죠. 장사가 왜 안 될까? 돈을 벌어도 소비로 이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들지 않습니다. 왜? 통장에 돈이, 월급이 찍히는 즉시 다 빠져나가요. 이게 만연화됐어요. 몇 년 전부터 2005년 6년 7년 그때부터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어떤 현상을 하느냐, 쉽게 생각하시면 노동이라는 게 내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이 아니라 현대판 강제노동,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노동이 강제화가 지금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이 곧바로 붕괴가 되고 양극화 현상은 더더욱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담들은 이 빚 때문에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장사도 안 되는 거죠. 이 가격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장사도 안 되고 돈으로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좀 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그 방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산, 회생,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워크아웃. 지금 있는 빚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네 번째도 있네. 갚으면 되는. 근데 문제는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못 갚는 상황인 거죠. 못 갚는 상황이에요. 내 손도 그렇고. 그러면 해결 과정이 신고기를 통해서 하는 워크아웃.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정해지는 파산, 회생이 대안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벌써 파산, 회생하면 얼굴이 굳어지죠. 아니, 쉽게, 남의 돈 쉽게 빌려가지고, 이거 쉽게 파산, 회생해주면,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화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빌려가지고 쉽게 쓴 다음에 파산을 하는 거 안 된다. 자, 쉽게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왜 빌려주죠?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까요? 쉽고 빠른 대출, 묻고 따지 않는 대출 정말 광고 많이 하죠. 근데 빌려주는데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바로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카카오뱅 다 그렇죠. 대출. 금융이라는 거는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이 채무 계획 상태에 있었을 때 오로지 채무자만 탓을 합니다. 마치 유죄 추정 원칙처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집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계약 위반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약 위반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덮어쓰이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돈을 못 갚은 사람에 대해서는 묻고 따지지 않고 너무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 먼저 프레임을 씁니다. 그죠? 두 번째.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갖고 있는 채무자들이 허탈감을 느낀다. 부가 정식적으로 해주는 성실한 채무자들이 허탈감을 느낀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역시 그것도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일을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이 투잡, 쓰리잡 뛰면서 카드 돌려받기 하면서 겨우겨우 연명을 해왔는데 최근에 또 금리까지 인상되니까 비로소 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사람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냥 빚 못 갚으면 불성실한 사람이 되는, 이상합니다. 왜 윤리적으로 보죠? 일반 계약 위반인데. 세 번째로, 자동차 운전하다가 뭔가 부딪히면 정말 나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를 해줍니다. 8대2, 9대1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다. 10대0은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채권자, 묻고 따지지 않고 빌려주고 약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바로 빌려주고 이자를 꼬박꼬박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자에 그 위험 비용 부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이 됐을 때는 바로 채권자 아무런 책임이 없고 채무자에게만 온전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모럴 해저드는 원래는 이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이런 문제를 잘못 지적하는 것들을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원래 의미에서 변색됩니다. 모럴 도덕적 해이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는 금융회사가 자기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회생 쉽게 하면 자기 금융이익이
좀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윤리적으로 각색한 틀, 프레임이 바로 도덕적 개입 본질인 거죠. 실제로 제가 금융사업 봤었을 때 개인 채무자들이 파산 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끄떡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이자 안에 그 위험 부담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회사 수익 보전 전략을 윤리적으로 각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채무자들이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파산회생을 이용하려고 해도 심리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아, 난 죄인이구나. 먼저 죄인, 내가 이걸 파산회생제도 이용하는 거는 이건 죄인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아예 그 제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윤리적 형틀 때문에 채무자가 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대안으로는 정부와 사법부가 나서서, 사법부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나서서 요즘에 무슨 광고 있잖아요. 영어 학원 광고, 야나도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저는 야 너도 파산, 야 나도 회생 뭐 이런 거를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파산회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누구나 성공한다면 그게 자본주의일까요? 자본주의는 실패의 양분을 먹고 성장의 꽃을 피우는 게 자본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듣는 얘기가 헨리 포드 자동차, 월트 디즈니, 만화왕, 그 다음에 뭐 호시초콜릿 아시죠? 밀튼 호시 사장, 이 사람들 다 20대, 30대 파산을 때로는 2번씩이나 겪은 사람들이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습니다. 전 자본주의, 정의당에서 이렇게 자본주의 자꾸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 당연한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 파산회생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제도를 설명을 드리면, 파산, 이제 뒤에 있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파산은 이렇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판사가 지급불능 상황인지를 보고, 그러면은 채무자의 재산을, 있는 재산을 배당을 해줍니다. 나머지 재산, 채권자들한테.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어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게 파산입니다. 회생은 예를 들어서 1억 원 채무가 있으면 1억 원 중에 3천만 원만 3년간 갚어. 3천만 원을 3년간 분할해서 갚어. 그럼 3년 다 갚았다, 분할해서. 그러면 나머지 7천만 원을 그때 면책시켜주는 제도가 회생입니다. 그다음에 워크아웃은 신보기가 협약된 다 금융회사들이, 협약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오면 7년간 이자를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 원금을 한 7년간 나눠서 갚는 그런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앞서 파산과 회생을 법원에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 채무조정이라고 하고요. 워크아웃, 신보기의 워크아웃을 금융회사들과의 협상,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사적 채무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과 워크아웃은 약간 선택적 관계에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분할해서 낳는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 제가 빈 문제에 대해서 야노도 파산, 야노도 회생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파산 회생 법률에 보장된 거를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또 실무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 개인 도산 법률 시장이 사실상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지금 파산 회생 해가지고 지금 막 다급한 상황입니다. 막 독촉이 들어와요. 그러면 성공 보수는커녕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들한테? 못 내겠죠. 참 그거 지급하기가 어렵겠죠. 변호사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저기 지나가는 데서 홍보 많이 봤다. 뭐 변호사에서 100% 면책이 안 되면 100% 환불 뭐 이런 광고들 봤다. 근데 대개는 물론 이제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 밑에 사무장이 그 사건들을 진행을 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파산회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알고 싶어하지 않고. 근데 사무장은 정말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산회생 신청하면 저희 그 센터에 왔던 시민들을 보면 변호사 얼굴을 못 보는 신청인들 대부분입니다. 그럼 문제가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기느냐? 사무장 대신 이제 저희는 이제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무장들이 신청 받으면 얼마를 받아요. 이제 변호사 수익료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를 받고 자기는 법원에 넣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던 재산을 은닉하고 평가 변제를 그러니까 채권자 중에 누가 한 명한테 밀어놓고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것도 대신해가지고 법원에 듭니다. 불량 신청들이 많이 이제 좀 남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판사 입장에서는 불량 신청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불량 채권자들이 이해를 해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파산 신청을 하면 최종 면책까지 파산 선고 지나서 면책까지 대부분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 1년이 넘어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이게 이제 법률 시장에 오염되어 있다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실천적인 어떤 현장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이게 55만원, 45만원, 50만원대 같은 최근에 수급비를 받는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워크아웃은 7년간 이자 감면한 걸 나눠 갚는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신고기에 가서 상담을 쓰는데 워크아웃을 합니다. 국가가 최저생계비, 너 이것만큼은 너의 최저생계를 위해서 써라 라고 예산을 줬는데 그 돈을 채권자한테 빚갚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파산해, 사실 이 기초수급자가 파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파산해야 할 사람이 방금 얘기했던 서초동 법률사무소에 가면 회생을 합니다.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분할해서 갚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빙자로 해가지고 브로커 사무실에서 수익률을 받기 위해서 파산해야 할 사람을 회생으로 유도하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고기에서 100명이 신청을 했다. 워크아웃에 딱 들어갔다. 그럼 100명 중에 7년을 통과하는 사람은 20명, 30명, 나머지 70명은 다 중도 폐기합니다. 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100명 중에 40명, 50명 정도가 3년 면제 성공하고 원래는 옛날에 5년이었으면 더 낮았는데 3년으로 줄이니까 한 40 정도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이 끝까지 3년간 면제를 다 못할 그래서 다시 힘들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채무조정은 진짜 내가 죄인임을 자처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채무조정 신청을 했는데 중도에 폐지하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게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연에 따라서 솔루션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채무자가 어느 곳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치 의약품을 기존에 아픈 데를 스스로 진단해가지고 병원, 약국 선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진단이 내려지는 것처럼 지금도 채무자가 나는 파산해볼까? 회생해볼까? 그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디를 갔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정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없이 살게 되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제가 있던 그 센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밑에 이 편지가 실제로 시민들이 자필로 써서 공공기관 시장님한테 구청장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정말 고맙다고 만족도가 좋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금융복지 사업에 제가 이제 강조했던 원칙은 시민은 개봉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개몽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문제 해결될 거야 라는 방식의 개몽의 관점으로 시민을 접근합니다. 이제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힘드셨겠네요. 비 때문에 힘드셨겠네요.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거 가르치려는 포인트와 이거 힘드셨겠네요.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정말 현지 차이입니다. 두 번째,
중립적인 솔루션.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지하수가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가 똑같이 일정하기 때문이죠. 저희 센터에서 제가 있었던 센터에서 내리는 처방은 중립적입니다. 채권자 편도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이 채무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자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 상황에 적합한 중립적인 솔루션을 내자. 이게 쌓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중립적 솔루션. 그래서 저희는 면밀하게 상담을 한 결과 파산이 필요하면 파산으로, 회생이 필요하면 회생으로, 워크아웃이 필요하면 워크아웃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내왔었습니다. 서울 지역에 이게 잘 모르는데 14개 센터가 제가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 있었느냐? 구청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 회생이 필요할 때 떼는 서류가 있는데 구청에서 떼는 서류들이 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의 구청의 어떤 복지 체계와 맞닿아 있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공공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 우리 브로커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에서 각 구청, 성동구청, 송도구청, 마포구청, 도봉구청 이런 데 있었고요. 좀 특이하게 LH 마이홈센터, 영등포는 영등포 구청옆에 LH 마이홈센터에 있었고요. 또 구로,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을 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저희 지역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센터마다 2명씩 있었는데 지역센터는 모두 합치면 28명, 중앙에 이제 2명이 있었을까요? 30명 내지 28명의 상담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했었고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느냐? 크게 3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방, 해방, 자립. 예방, 부채가 악성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 어떻게? 재무 상담과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 예방. 두 번째, 해방. 악성 부채로부터의 해방.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회생이라는 공적 채무 조정을 지원을 해서 법률적 면책을 하는 거죠. 제가 법률적 면책을 필요 쓰는 이유가 저희가 2조 몇억 원을 면책했다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민의 세금으로 2조 원씩이나 이걸 대신 갚았냐고. 그게 아니라, 대신 갚은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깔끔하게 면책됐다는 금액이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법률적 면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립,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인데, 기존에 신보기 워크아웃, 저희랑 유사했던 게 신보기가 있었는데 워크아웃으로 빈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파산 해줍니다. 그런데 파산했던 사람이, 워크했던 사람이 또다시 빚을 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 센터에 계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 면면을 살펴보면 주거가 불안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긴급한 의료비 때문에 돈이 필요로 한데 이 신용도가 낮으니까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대부업체, 제3채무, 카드, 그 다음에 사채 이런 걸 쓰다 보니, 다시 얘기하면 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지 재원이 들어오지 않고 이걸 대출로 메꾸다 보니 당장의 문제는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있어요. 그러면 차제, 지금 시점에서 빚을 해결함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 연결 가능한 복지자원을 연결하면 이 악순환에서 빚으로 만드는 악순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복지라는 사업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서민층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또는 복지 체계가 함께 동원되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저희 센터에 시민이 왔는데 정말 힘들어요. 기초수급이 될 것도 같은데 우리 시민은 모릅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저희가 공주일센터 아는 주민한테 연결해가지고 저기 이런 사정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이래가지고 수급자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하죠. 그래서 수급자 지정해가지고 다시 와서 이 문제 해결합니다. 동시에 양방으로 하는 거죠. 또 제가 3개의 센터는 고용복지프로센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역센터가 2명씩 있는데 고용복지프로센터 오시는 시민들은 크게 2가지입니다. 취업급여 받으러 오시는 분들, 실업급여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구직활동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일자리를 찾아도 내가 통장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받기가 힘든다. 월급을 받기가 힘든다. 어쩌면 좋죠? 이게 포착이 되면 바로 소유취업센터로 보내죠. 그럼 빈 문제 해결하고 동시에 사후에 일자리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야 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반서 요 사진은 여기가 어디냐? 서울회생법원입니다.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매달 또는 매 주마다 파산 선고를 합니다. 저렇게 지금 뒤에 있는 분들이 파산 채무자분들이에요. 파산 선고를 하면 판사님 자리를 대신해서 저희 상담관이 갑니다. 바꿔서 판사 앞에서 신용관리교육 내지는 저희는 이제 신용관리교육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 자, 말씀드렸죠.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 브로커들이 중심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에 대해서 잘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행될 것이고 어떤 절차에서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사건 번호 어떻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네에 가시면 긴급복지제도라든가 일자리에 관련했을 때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길게는 40분, 짧게는 30분 강의하고 수료증을 배부를 하면 그 수료증을 법원에 다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 구조를 17년부터 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됐지만 작년 올해부터 다시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사진은 이 사회 취약계층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제가 찾아가는 그 형태가 있다면은 저희 센터로 불러서 사회복지사들을 불러서 이제 금융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과 취약계층을 맞닥뜨릴 때, 빈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일단 어떤 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센터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센터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 문제를 한번 상담을 하시게 하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악성 부채를 이런 식으로 예방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럼 취약계층만 오느냐? 그럼 무너지기 전에 잘 살고 있어. 근데 소득 지출에 대한 관리가 내가 좀 잘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재무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0명 모두가 이 재무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일어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보험 관리 같은 거 안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해방. 악성 부채로부터 해방이 전원 시스템. 자, 시민이 저희 센터에 오면 상담을 합니다. 채무 금액 성질, 채권자 수가 몇 명인지, 조세 채무인지, 채무 발생 원인 얼마나 보였는지 이런 거를 자 생각해보세요. 저희 구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채무자가 와서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의 기법,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다 공감도 해드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했는지 하다 보니까 상담이 저희가 여기서부터 요 단계 법원에 들어가기 저희가 이제 그 변호사들한테 넘기기 전까지 최소한 7번, 평균 7번 정도의 면담이 전화 면담이든 직접 면담이든 7번 정도의 이제 그 접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원래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는 감추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치부 같은 거. 하지만 자꾸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저희 상담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다 보니까 마음도 이끌어내고 문제를 조금씩 이제 보여주니까 얼굴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7번의 접점, 전화는 대면이든 반드시 대면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만으로 상담해가지고 이걸 들어가는 경우 해서 이 다음에 이게 평균 7번이라고 할 때 기간이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아니죠 시청인이 열의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간이 막 5개월,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빠르면 1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채무자가 어떻게 액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법률구조공단과 법원이 지정한 소속구조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갑니다. 법원에.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는 저희 센터 사건만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따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센터 사건은 따로 표지가 있는 거예요. 상담관이 딱 그 서명당이란. 그러니 법원은 이거 서울센터를 거쳐왔네. 그래서 평균 기간이
패스트트랙을 해서 센터 전담직 공무원 사건 처리가 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방에서는 가까운 의정부, 수원, 인천만 해도 신청을 하면 면책까지 1년이 걸리는데 서울센터 사건은 지금 3개월, 빠른 건 2개월 안에 해결이 됩니다. 보다 빨리 시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라는 부분이고요.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 파산 사건의 10%, 그러니까 몇 명 중에 한 명은 저희 서울의 지역에서는 한 명은 저희 센터 사건에서 한 거예요. 보니까 올해는 15%를 찍었더라고요. 제가 몇 명이라고 했죠? 상담만이 28명입니다. 28명에서 지금 서울회생법원에 10%를 해서 지난 9년간 1,912명의 악성 부채 2조 9,081억 원을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면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립 문제. 저는 이제 다른 말로 복지 서비스 연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복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키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센터에 온 시민한테 맞는 복지 서비스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임대주택이 필요하면 또는 일자리가 필요하면 또는 수급자가 필요하면 의료비가 필요하면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사진 찍고 장들끼리 만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전화 받고 연결해주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금융복지 투게더라는 게 지역센터 상담한 2명이 예를 들어 성북구청이면 성북구 복지정책과 팀장 또는 주무관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NH마이홈센터 담당자 이런 실무관들끼리 정기적으로 밥을 저희 센터 예산으로 매깁니다. 그러면 한 6개월간 7개월간 전화만 하다가 실제로 얼굴 봐가지고 아 그러셨네요 보면서 반가워하고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굴러갈 수 있게끔 이런 복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이 금융복지이고 다른 사업들과는 차별화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만족도가 높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저희 센터 사례인데요. 엄마한테 매일 두들겨 맞습니다. 미혼모가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또 엄마한테 맞았어요. 그 다음에 빚도 있어요. 이 빚도 엄마, 자기 엄마 이제 포장마차 뭐 이렇게 운영하는데 연대보증을 선 것이었어요. 두들겨 맞으니까 아이가 이제 3학년 됐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3학년 됐는데 더 이상 아이한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무작정 집에서 나왔습니다. 고시원을 전전을 했죠. 그러다가 운 좋게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영등포에 닿아서 이분이 임대주택 연결해가지고 임대주택 받았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훈련 받아서 간호사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병원에 취업했고요. 빈 문제 해결이 됐죠. 당연히 저희 패스트트랙 절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워합니다. 제가 직접 또 임대주택 가봐서 한강이 보이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하니 시민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이 금융복지 사업이 지금 서울에 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울시 고유 사업으로 서울시 복지단 고유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에도 있습니다. 경기도, 전남, 경남, 전북, 부산, 광주, 성남, 인천 없는 곳이 강원, 경북, 대구, 충북 없습니다. 제주도 없고요. 문제는 있는 곳조차도 이게 위스탁 방식의 사업을 위스탁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상담위원, 저희는 이제 상담관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서울은 지방은 상담위원분들이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게 행복한 상담관이 행복한 시민을 만든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센터들한테도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여전히 지금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좀 해결이 좀 요원한 상황이고요. 희소식은 경남에서는 자기 고유 사업으로 하고 물론 규모가 작긴 합니다만 고유 사업으로 하고 거기 계시는 상담의 분들도 정규직화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여전히 그 처우가 불안정함이 이게 좀 상담의 계속성도 떨어져요. 지방 같은 경우. 그래서 여전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하지만 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만족을 찾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봄에도 그 다음에 줄기차게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 파산회생 워크아웃 이 채무조정제도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우리가 좀 더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라는 대안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제가 실제로 사업을 했었던 금융복지 사업이 보다 더 체계화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럴 필요성이 있다. 왜 시민이 만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산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법 규정으로 보면 파산을 하면 자격 제한 규정이 정말 자격을 막 상실시키는 규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규정이라든가 무슨 회사의 내부 규정에 파산 선고 후 복권되게 하지 않자. 이런 사람들은 자격을 잃는다. 이런 사람들은 임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파산하고 면책되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빚의 그 구렁텅이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왜 드디어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일을 못하게 하냐는 말이죠. 이런 악법, 전근대적인 악법이 지금 40몇 군데가 개별 200몇 군데가 하여간 산재에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기나 하는 전근대적인 규정을 하루속히 빨리 없애야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채무정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빼돌리고 파산 막 하는 사람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법원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파산 관제를 통해서 또는 회생률을 통해서 꼼꼼하게 바꿉니다. 파산 진짜 재산 빼돌리기 있는지 또는 편파 변제 누가 한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먼저 변제를 했는지 이런 걸 다 꼼꼼하게 살핍니다. 사법부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이 사람 다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위로 파산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하는 어떤 관념상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있다고 해서 우리가 99명을 죽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선한 새 출발을 가로막는 신용거래 제한의 완화. 이게 금융이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 개정하지 않고서도 이걸 훈령으로 바꿀 수 있는 내부 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개인 파산을 하면 그 면책 기록을 5년간 보관을 합니다. 법상으로는. 근데 아마 더 보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산 회생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신용거래, 즉 대출 받는 거는 기본이고 카드 거래 이건 전혀 안 됩니다. 못합니다. 5년간 그 이상 기간 동안. 회생은 3년간, 워크아웃은 2년간 이런 신용거래가 일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또는 회생 이런 부분들은 사법부가 공적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또는 이 사람은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되는 사람이야. 법원이 공을 들여서 판단을 했다라면 나머지 정책기관, 금융, 행정부에서도 그걸 존중을 해줘야죠.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여기에 연결돼서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게 지금 채무자격세법상 조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채권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 채무도 상관없이 다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조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대로 다 갚아야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무가 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 라고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능력은 있는 건가요? 없죠.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세금 갚을 능력도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예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법을 바꾸자니 뭐 이렇게 힘들고 저는 좀 쉽게 접근하려면 이건 이제 내부 지침을 바꾸면 되는데 파산 면책 결정문을 가지고 세무처에 되면 세무서에서 결손 처분하면 됩니다. 국세는 실제로 좀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또 지방세 담당 그 공무원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절대 결면 안 해줍니다. 국세 1억 원 다 결손 처분을 했는데 지방세 1,000만 원, 2,000만 원, 몇백만 원도 안 해줍니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도 결손 처분을 하는 게 좀 쉽게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 채무재정제도 회생이란 한문의 표현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못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 부산 전담법관 제가 말씀드렸죠. 수원, 가까운 의정부, 인천, 서울은 저희 센터 사건은 3개월, 6개월 일반 사건도 5, 6개월 안쪽으로 파산 면책이 되는데 지방, 부산, 마산 법원이 있나? 하여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청주 1년이 넘어 걸립니다. 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용기 내서 일어나고 싶은데 이 용기를 좌절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판사들도 이 채무조정 제도는 20세기 수정자본주의에서 등장한 법리입니다. 기본적인 옛날 초기자본주의 있었을 때는 개범종을 갚아야 되니까 판사들도 헷갈려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자본주의를 생각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이 국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제가 생각을 한다면 빨리 파산면책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도산법원이 서울회생법원 말고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마다 또 더 필요하다. 한 5개, 6개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늘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좀 희소식이 생겼죠. 수원과 부산의 전문법원이 서울회생법원처럼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이게 이번에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아마 내년에 설치되면 비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화두를 정리하면 아까 그 양가감정 치열한 마음이 사람이 죽었는데 치열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고 하면 화를 내면서 반대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도덕적 해이, 윤리적 형틀을 좀 깨부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빌려주는 이런 약탈적인 금융행위를 우리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잘 갚는 성실한 채무자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주 많이 씁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예전에 후보자님이 신용사면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우리 흉기 생각합니다. 신용사면. 사면이 뭐죠? 죄인들을 방면하는 게 사면입니다. 피해가 안 하는 게 죄인입니까? 당연하면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신용을 사면 범죄인들한테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운연중개물도 쉽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모순에 대해서는 윤리적 컨트롤 제거와 채무조정 제도 이용. 자, 힘들면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게끔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면 어떨까. 두 번째, 저희가 5년간 근무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빚 때문에 사람 죽지 않습니다. 깜깜하니까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촛불만한 빛이 있었다면 아마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고 죄인이 되고 자,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파산도 있고 회생도 있고 채무주는 워크아웃도 있고 이 빛이 보인다면 힘들지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빛이 보인다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 컨트롤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낙인 효과와 더불어서 아까 전에 제도적으로 자격상실하는 그런 여러 규정들 빛을 안 보이게 한다. 아무 상태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린 상황에서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제도적인 개선에서 이 채무조정 제도가 빚 때문에 힘들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다. 오로지 이 빚을 빚으로 갚는 이 상황에 처하게 오로지 채무자 탓만은 아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빌려주는 채권자의 책임도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 뭐 이런 이슈들을 점점 더 공론화한다면 저는 손톱만 한 촛불만 한 불빛이라도 보이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 확신입니다. 세 번째, 장사가 안 되는 이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이 빚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산을 들어서 억지로 뭐 고용을 한다 한들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겠다라고 예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비전문가라서 맞는 걸로 모르겠다 하겠지만 제가 느꼈던 제가 이제 공부해왔던 바로는 이 빚 문제를 못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그 다음에 더더욱더 지금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더 드러났습니다. 제가 어디 가니까 여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공공기관의 기술보고 박정희 옛날 대통령이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민생보고 제가 이제 센터 그만두고 7개월 동안 제 집이 양평입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놀고 먹으면서 뭐 친구들한테 양평 대군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는데 부편으로 막 끌적거리다가 제가 민생 보고 민생이 안정이 돼야 나라가 발전한다. 제가 민변에서 활동했던 것도 민생경제위원회고요. 그래서 저 말을 만들어봤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든 아니면 다른 지방이면 금융복지라는 컨텐츠를 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경기도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서울센터에서 봤을 때는 그 상담후기를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켜서 쓴 내용이 아닙니다. 눈물이 나거든요. 70대 할아버지가 막 한자 막 좀 민생 막 한자 알아보지도 못할 막 한자를 써서가지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글을 모르시는 분은 사회복지사 시켜가지고 쓰시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 시민의 진심이 뚝뚝 떨어지는 글을 저는 제가 공공 쪽에 있어왔습니다만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있었던 자랑이고요. 시민의 만족도도 꽤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빚 문제 해결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 금융복지 사업이 있으니까 또 이게 정책적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이 금융복지 사업을 좀 전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안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는 찾으셔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 가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중립적으로 한번 좀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해결이 될 수 있고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질문을 제가 나눈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정의당에서 이제 마련한 자리니까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그 민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가계부채 상담과 뭐 해결 이런 걸 저희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뭐 길거리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든 유선으로든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복지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이제 연결을 해드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그런 전문 상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후에도 좀 정의당과 같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해주실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정당이니까 정의당한테 좀 요청하고 싶은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저희가 어디에 포인트를 잡고 주력을 해야 될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저게 이제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파산 채무자명세법에는 차별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법률에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예를 들어 아이 돌보미,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 이런 분들은 파산 선고 받으면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상. 그래서 이 낙인화하는 규정을 개정하는데 저희나라에서 좀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이 네 가지. 그다음에 부산법원도 수원하고 부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고등법원 소재에 의한 뭐 전라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입법 개선에도 좀 힘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방에 또 여러 가지 금융복지센터가 있는데 서울처럼 거기를 위탁 사업과 금융복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계약직인데 그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보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법 개선에 대한 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여연대라든가 민변 찾아보시면 또 있을 겁니다. 주로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선행 상담이라고 하죠. 선행 상담하신 분들이 한참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됐어. 그럼 또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또 계속 상담을 하면 시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 치부를 두 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거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어떤 내용, 제도에 대한 내용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저 말고 저희 저보다는 서울 금융상담센터 상담관이 에이스예요. 거의 지금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파산법원, 서울회생법원 판사님 수준으로까지예요. 이 도산에 관한 지식이. 그래서 전문 지식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파산, 회생, 워크아웃 어떻게 적절한지.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상담이라는 게 그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라포를 형성하고 공감을 함께 해가지고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의당 당직자분들께서 또는 당원분들께서 이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는 사실 저는 좀 고민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은 나는 제안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개인 펜스 파산과 관련돼서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민주노동당이 제일 먼저 진행을 했고 몇 가지 법률과 관련돼서도 실제로 노희찬 의원님이 발의하면서 실제로 이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의 당직자들의 상황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관련돼서 상담을 당에서 주도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저는 기대했던 거는 저도 인천에서 제가 주로 개인 상담을 하고 실제로 명예분들을 회생 절차를 거치고 했었는데 지금 일단 오늘에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니까 상황 좀 확인해.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개인 파산 명체과 관련해서는 6개월, 5개월이면 다 끝났었는데 지금 너무 길어요. 그 이유가 이제 말씀하셨죠. 오염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측면이 드는 게 이제 오늘 이해가 됐는데 저는 약간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상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당사자들과 관련된 교육을 듣고 전문가적으로 누군가 붙어서 계속 상담해봐야 이게 느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공감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당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당직자들이 이것을 상담하고 그 케이스별로 해당 지역에서 지자체 혹은 법적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연결해가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중앙당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당직자들이 이 상담 역량을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좀 그 계획들이 제출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당의 민생 상담이 오는데 그것을 단순히 연결만 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 입장에서는 추진하기에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의견을 좀 추가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중앙당이요. 이 법안 제도 개선 관련해서 접니다. 네. 제도 개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이런 법안들이 좀 발의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이런 곳에서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들과 협의를 하고 또 제안을 해서 정책화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거나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채무자회생법에 대해서 디테일한 규정이 있었고 민변 입법 개혁 과정 중에 찾아본 면이 있었을 텐데 제가 7개월 동안 양평대으로 놀다가 보니까 제가 디테일을 챙기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 계속 개선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의당 정은 언제나 민생을 우선해왔다라고도 저는 제 관점에서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여러 많은 인생 현안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정신력은 잘 모르지만 어떤 전문적인 감각을 발휘하셔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대 야당이든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해주십사 요청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시면 될까요? 아유, 고맙습니다.